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근데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네. B는 옆으로 누워서 네. 옆으로. 신음 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한 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미심쩍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네.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네.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뭐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2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러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네.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 네. 는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돼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라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한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흠잡힌 재판을 범인이 수정했어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곽 수사의 뭐 전 분야죠. CCTV, 혈흔,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Up there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네.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있거든요. 발자국. 네.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긴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 있는 흙을 네.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네. 한 택시 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군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여자가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그래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뭐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네.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네. 얼핏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튬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유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리가 뭐 저 유리나 여기 이 유리나 뭐 얼마나 다를까? 만든 곳에 따라 좀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리는 이제 굴절 유리라는 게 있어요. 굴절 유리. 굴절 유리라는 것은 그 유리에 들어간 빛이 꺾이는데 네.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굴절 유리거든요.
꺾이기 때문에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아, 안경이 유리에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머리는 꺾인 걸 모르니까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착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꺾인다는 게 중요한데 물리학자는 이 굴절률을 소수점 거의 1000만분의 1까지 될 수 있어요. 1000만분의 1. 네네. 따라서 사실 유리의 굴절률은 A의 유리와 B의 유리가 조금만 다르면 굴절률이 조금 뭐 1000만분의 1까지 다를 거고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유리라도 그런 건 다릅니다. 심지어 한 유리에서조차도 유리의 표면 부분과 안의 부분은 굴절률이 약간 달라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도로에서 이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이제 8세 아이가 죽은 건데요. 네. 처음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의자 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유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소수점 몇 대까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 DNA네요. 그렇네요. 거의. 유리 DNA.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 지문을 닦자, 그다음에 장갑을 끼자, DNA 한다니까 DNA 안 떨어지도록 다 준비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도 역시 추적을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은 몇 개 중요한 증거들을 막는 걸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는 다 과학기술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